대한민국 연예인 싸움 순위를 꼽을 때면 언제나 빠지지 않고 3위 안에 드는 강호동 씨.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MC이기도 하지만 한때 씨름판을 평정했던 천하장사로 엄청난 신체 능력을 보여주며 씨름계 최고의 스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마추어 레슬러 출신인 브록 레스너와 자주 비교되는 강호동은 레스너와 외모가 비슷할 뿐만 아니라 눈에 띄게 발달된 승모근과 덩치에 어울리지 않는 빠른 순발력도 지니고 있으며 사람 본연의 이미지 자체가 워낙 강해 보이기 때문에 만약 강호동이 전성기 때 종합격투기에 도전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질문이 많은 격투기 팬들에게 이야깃거리로 회자되고 있는데요. 브록 레스너나 댄 세번, 마크 콜먼 같은 레슬러 출신의 선수들이 종합격투기에서 큰 성공을 거둔 것을 보면 한국의 레슬링이라 할 수 있는 씨름에서 챔피언을 지낸 강호동 역시도 당연하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한 분야에서 정점을 찍었음에도 종합격투기로 넘어와 실패한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만약 전성기 시절 강호동이 종합격투기로 전향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예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르입니다. 오늘 영상 다 보신 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먼저 씨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씨름은 레슬링과 비교했을 때 삿바의 유무로 인해 많이 다르게 보이는 것 같지만 막상 자세히 보면 레슬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씨름의 기술들이 아마추어 레슬링과 흡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씨름의 기술인 오금 당기기의 경우 레슬링의 싱글렉 태클과 매우 비슷한 모양새를 취하는데 비슷한 기술로 앞무릎치기나 뒷무릎치기를 보면 손기술을 활용한 하단 태클이 발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자면 서로 손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레슬링과 달리 씨름은 서로의 삿발을 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체에 대한 손기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처음부터 상대와 맞잡고 있기 때문에 언제 당길지 밀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무게중심을 찾는 능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죠. 특히 이런 기술들은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거나 그래플링 상황에서 창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데요. 종합격투기에 대응해보자면 타격이 섞인 가운데 급작스럽게 그래플링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씨름 선수들의 좋은 무게중심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 이야기인데요. 러시아 올림픽 레슬링 감독 출신이자 지금은 뉴질랜드에서 레슬링과 종합격투기를 지도하고 있는 드미트리 코즈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의 전문 분야는 레슬링이지만 직접 삿바와 매트를 준비해 씨름 대회를 개최할 정도로 씨름에 특별한 애착이 있는 인물입니다. 저 차도르가 뉴질랜드에 있는 한 한인 신문사에서 일했을 때 코즈 씨를 취재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의 말에 따르면 씨름은 무게중심과 밸런스 등 그래플링의 기본이 되는 요소들을 훈련하는 데 최적의 운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지도하는 모든 레슬링 선수들은 씨름을 병행한다고 했죠. 굉장히 자랑스럽죠? 이처럼 외국 격투기 관계자들 중에는 씨름 선수들의 밸런스가 특출나게 좋은 것을 보고 큰 관심을 보이곤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태현 선수가 러시아에서 종합격투기 훈련을 했을 때 전설의 효도르 형님에게 무슨 운동을 했길래 절대로 넘어가지 않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했죠. 또한 밭다리, 안다리, 덧거리, 호미거리 등 다양한 다리 기술들은 상대와 맞잡은 클린치 상황에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씨름은 강력한 코어 근육을 활용한 들기술도 아주 다양합니다. 맷 휴즈의 쌀 배달 테이크다운이 연상되는 들배지기나 수플렉스와 흡사한 뒤집기, 더블랙 태클과 유사한 들어 잡채기 등 종합격투기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만한 기술들이 알고 보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다면 씨름 선수 시절 강호동 씨는 주로 어떤 기술들이 특기였을까요? 프로 데뷔 전부터 이미 씨름 천재라고 불렸던 그는 힘과 스피드에 기술까지 더해진 완성형 선수로 평가받았습니다. 하빕의 체인 레슬링처럼 물 흐르듯 이어지는 기술 연계 동작과 황소처럼 달려들 수 있는 하체 근력, 거구의 상대들을 들고도 버틸 수 있는 엄청난 코어 힘, 거기에 타고난 센스까지 갖추고 있는 강호동은 90년대 초반 씨름
씨름판을 점령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기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장점은 바로 유연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활처럼 휘어지는 허리를 보면 헤비급답지 않은 신체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유연성은 종합격투기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강호동이 종합격투기 무대에 뛰어들었다면 다니엘 코미어처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대들을 들어 매칠 수 있었을까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아마 레슬링이나 유도 엘리트 선수보다는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손싸움의 부재인데요. 일정 거리를 두고 시작하는 레슬링과 유도는 상대를 잡기 위한 손싸움이 경기마다 매우 치열하게 진행되는데, 때문에 손싸움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손싸움은 타격이 있는 종합격투기에서도 당연히 통용되고 타격에 대한 적응을 보다 쉽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삿발을 잡고 시작하는 씨름은 상대의 손을 걷어내거나 하는 손싸움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클린치까지 가는 과정이 험난할 수 있고, 그레코 로만형 레슬링처럼 클린치에 대한 디테일이 떨어지는 것도 다른 그래플링 종목에 비해 불리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씨름 선수들이 종합격투기에서 어떤 그래플링 능력을 보여주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용만 선수는 자신을 싸잡아 넘기려는 효도로에게 순간적으로 삿발을 잡듯 허리춤과 다리를 잡아 밀어치기로 깔아버렸던 적이 있는데요. 당시 종합격투기 이전째에 불과하고 급 오퍼를 받고 MMA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자연스럽게 씨름 기술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또한 겨우 한 달 정도 종합격투기 연습을 하고 링에 오른 이태현 선수도 그래플링만큼은 우수한 실력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는 언더훅을 모두 빼앗겼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테이크다운을 당하는 순간 여유롭게 이를 뒤집어냈으며 타격에서 밀리며 체력이 방전된 상황에서도 테이크다운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렇게 씨름 선수들이 준수한 그래플링 능력을 종합격투기 무대에서 보여주었지만, 씨름 선수라고 해서 무조건 그래플링이 좋을 것이라고 예단하기에는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외에도 김영현, 김동욱, 김경석 등 많은 씨름 선수들이 격투기에 진출했으나 대부분 킥복싱 경기를 치렀기에 씨름 기술을 선보일 기회가 없었고, MMA 경기를 뛰었던 선수들도 타격과 주짓수 등 다른 부분에서 기량의 한계를 드러내며 그래플링 상황 자체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였기 때문인데요. 최용만 선수는 미르코 크로캅과의 대결에서 일정 거리를 깨지 못하며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오지 않았고 로우킥 데미지를 극복하지 못하고 경기를 그르쳐야 했습니다. 또한 민호와 맨과의 대결에서는 기습적인 태클을 모두 스프롤로 방어해내기는 했으나 유리한 포지션을 지켜내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었고, 결국에는 하체 관절기에 잡히면서 주짓수 능력의 부재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그라운드에서 승부를 결정지었던 바비 올러건과의 경기는 체격적으로나 실력적으로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미스매치였기에 평가를 하기가 어려운 시합이었고, 호세 칸센코와의 경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태현 선수 역시 타격에서 약점을 드러내며 씨름 기술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거의 얻지 못했죠. 정리하자면 씨름 기술 자체는 종합격투기 무대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래플링으로 가는 과정까지가 험난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는 씨름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천하장사 시절의 강호동이 종합격투기로 전향했다면 타격 실력은 어땠을까요? 이것은 그야말로 가정일 뿐이고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의 신체 능력과 비슷한 사례를 토대로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씨름 선수 시절을 기준으로 키 182cm, 몸무게 110에서 130kg,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체격에 비해 특별히 길어 보이지 않는 팔 길이, 대신 유난히 발달한 승모근과 떡 벌어진 어깨, 코끼리 같은 다리를 가지고 있는 그는 헤비급 혹은 라이트 헤비급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솔직히 그리 뛰어난 신체 스펙은 아닙니다. 사이즈로 봤을 때 비슷한 선수를 꼽자면 일리르 라티피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부족한 신체 스펙을 탄력과 폭발력으로 커버하는 라티피는 펀치 한 방 한 방을 강하게 가져다가 태클로 이어지는 전략을 주로 사용하는 선수인데, 강호동 씨가 모래밭이나 예능에서 보여주었던 모습들을 봤을 때 라티피와 비슷한 스타일로 싸우지 않았을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운동선수를 그만둔 지 10년이 훌쩍 넘었음에도 모두를 놀라게 했던 점프력과 거구임에도 100m를 12초대에 주파하는 스피드, 한 손으로 사과를 쪼개버리는 악력은 어느 정도 자세만 갖춰진다면 괜찮은 펀치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단단해 보이는 턱과 승모근은 1라운드 동안 쉐인 카윈의 펀치를 버텨냈던 브록 레스너처럼 맷집이 강할 것으로 보여지죠. 그러나 여기까지는 그야말로 가정일 뿐이고, 타격이란 정말 묘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래플링에 비해 재능으로 좌우되는 부분이 더욱 많고, 해보지 않고서는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레슬러 헨리 세우도는 레슬링보다 쇼토간 가라데를 앞세워 타격 위주의 경기를 펼쳤고, 마찬가지로 레슬링 선수 출신인 마이클 존슨의 경우 빠른 핸드 스피드를 앞세워 철저히 복싱 위주의 경기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반면 두 단체 챔피언을 지냈던 벤 아스크렌은 선수 생활을 마무리할 때까지도 타격 실력이 전혀 늘지 않았고, 알렉세이 올리닉이나 데이미안 마이아도 비슷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타 종목 선수들의 MMA 도전이 엄청나게 몰렸던 프라이드 시절을 떠올리면 엘리트 체육인과 격투기의 상관관계가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당시 유도, 아마추어 레슬링, 프로레슬링 등 다양한 스포츠인들을 대거 섭외했던 프라이드는 일본 내 인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되는 대로 자국 선수들을 투입시켰으나 반더레이 실바에게 모조리 KO 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죠. 이들은 국가대표부터 올림픽 메달리스트까지 화려한 경력을 자랑했지만 운동 능력과 사이즈만을 앞세운 타격 실력 때문에 일정 이상 수준을 끌어올리지 못했고, 다른 스포츠 경력 없이 격투기만을 수련한 선수들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이는 타격뿐만 아니라 주짓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림픽 레슬링 금메달리스트이자 프로레슬링의 전설 커트 앵글은 종합격투기 프로 1전1승의 경험이 있는 신예 레슬러 다니엘 퓨더와 각본 없는 대결을 벌였던 적이 있는데요. 결과는 커트 앵글이 이겼지만 테이크다운을 시키면서 기무라에 걸린 것이 그대로 방영되었고, 만약 이것이 종합격투기 경기였다면 커트 앵글이 끔찍한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엄청난 아마추어 레슬링 전적을 자랑하는 브록 레스너 역시도 프랭크 미어에게 다 잡았던 경기를 허무하게 내주며 격투기 초보자의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죠. 결국 MMA에서 성공을 위해 중요한 것은 특정 종목에서의 성과가 아니라 종합격투기에 대한 준비를 얼마만큼 했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에서도 또 하나의 변수가 있으니 바로 종합격투기로 전향하는 시기입니다. 다른 스포츠에 비해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종합격투기는 1993년에 열렸던 UFC 1 대회가 본격적인 시작으로 볼 수 있는데요. 불과 30년 만에 비약적으로 발전한 MMA는 시장의 크기와 체계, 선수들의 기량 등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졌고, 이제는 프라이드 시절처럼 타 종목 선수가 급하게 링에 오르는 경우도 완전히 사라져버렸지만, UFC 초창기만 해도 종합격투기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날 것 그대로 케이지에 올랐고, 오늘 방송의 주인공인 강호동의 씨름 선수 생활은 1992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즉, 만약 전성기 시절 강호동이 종합격투기에 바로 도전했다면 그야말로 운동선수로서 신체 능력이 절정기에 달했을 때 종합격투기의 시작과 동시에 뛰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야, 그렇게 본다면 강호동의 종합격투기 도전은 꽤나 성공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당시 복싱, 킥복싱, 가라데, 주짓수, 레슬링, 스모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선수들을 끌어모았던 UFC. 모두가 아는 대로 초창기 UFC를 제패했던 사람은 호이스 그레이시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좋은 성적을 거뒀던 선수는 바로 댄 세번입니다. 그는 최초의 엘리트 체육인 출신의 MMA 선수라고 봐도 무리가 없는 인물로 오로지 레슬링 실력만 가지고 케이지에 올라 모든 상대들을 압살한 선수인데요. 테이크다운 방어라는 개념 자체가 희박했던 당시 대부분 타격가들로 구성되었던 대지는 댄 세번에게 더욱 유리하게 돌아갔고, 그라운드 상황에서 안면 니킥이나 사커킥 등 대부분의 공격이 허용되었던 룰 덕분에 굳이 서브미션으로
선을 노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또한 복합적인 룰을 처음 접한 선수들은 지금처럼 정제된 타격이 아닌 본능적으로 휘두르는 게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갈고 닦여진 기량보다는 체격과 정신력을 앞세운 싸움꾼들이 빛을 발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이런 시대 상황을 고려해보자면 만약 강호동이 최소한의 복싱만 배웠더라도 다른 선수들에 비해 전혀 불리할 것이 없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희 차도르 채널에서 초창기 UFC에 대해 소개드렸던 영상을 참고해보시면 보다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씨름 선수로 이름을 날렸던 시절 강호동이 종합격투기에 도전을 했다면 어땠을까? 라는 특이한 주제로 얘기해봤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종합격투기로의 저양이 늦으면 늦을수록 성공 가능성이 낮고 빠르면 빠를수록 성공 가능성이 높지만 다른 그래플링 종목 못지않게 씨름도 충분히 통할 수 있으며 타격은 해보지 않고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의 주제는 재미로 한 지극히 개인적인 추측이니 편하게 들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차도르였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